문제 2번. 다음의 커피 체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커피 체리는 커피 종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2번, 커피꽃이 지고 체리가 맺혀서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길다. 3번, 커피 체리는 외피, 과육, 점액질, 파치먼트, 은피, 생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체리 안에는 생두가 2개 들어있다. 정답은 2번. 해설, 정답인 D번은 맞지 않습니다.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모두 커피꽃이 지고 체리가 성숙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보다 빨리 성장하고 수확 시기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커피 체리는 실제로 각각의 종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므로 맞습니다. 3번, 커피 체리의 구조를 외피, 과육, 점액질, 파치먼트, 은피, 생두로 설명한 것은 정확합니다. 4번, 일반적으로 커피 체리는 2개의 생두가 들어있는 것이 흔하지만 1개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크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명확하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3번. 체리 속 생두는 보통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마주보는 방향은 평평한데 이런 형태의 생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피베리. 2번, 트라이앵글러 빈. 3번, 홀빈. 4번, 플랫빈.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플랫빈입니다. 체리 속에서 2개의 생두가 서로 마주보고 자라는 경우 그 생두들은 평평한 면을 서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플랫빈이라고 부르며 이는 생두의 형태와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1번 피베리는 체리 속에서 단 하나의 생두만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2번 트라이앵글러 빈은 생두의 모양이 삼각형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관련 없습니다. 3번 홀빈은 단순히 생두를 의미하며 특정 형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생두가 평평한 면을 가진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는 플랫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비상적인 커피 재배 기후 조건에서 생산된 아주 뛰어난 품질이 커피를 말한다. 2번 1974년에 어너너트선이 처음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3번 미국의 전체 커피 시장은 수십 년째 정체 상태이나 스페셜티 커피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4번 커핑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커피를 의미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매우 높은 품질의 커피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이상적인 재배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정 점수 기준을 통과한 커피가 아니라 더 넓고 복잡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따라서 4번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의 특징이나 역사, 그리고 시장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스페셜티 커피가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번은 스페셜티 커피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언급했으며 이 또한 맞습니다. 3번은 현재 미국 시장 상황과 스페셜티 커피의 성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아라비카 종 커피가 아닌 것은? 1번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2번 케냐 AA. 3번 인도네시아 WIB. 4번 콜롬비아 서프리모. 정답은 3번. 아라비카 종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선호되는 종류로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문제의 보기 중 1번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2번 케냐 AA,
그리고 4번 콜롬비아 서프리모 모두 아라비카 커피이다. 그러나 3번 인도네시아 WIB는 로부스타 종 커피로 분류되는데 이는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높아 아라비카 커피와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인도네시아 WIB이다. 문제 7번. 다음은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아라비카 종의 적정 경작 고도는 800m 이하이나 로부스타 종의 경우는 고도와 상관없이 경작될 수 있다. 2번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충해에 약하다. 3번 아라비카 종은 연간 약 15대 24도를 유지해야 재배될 수 있다. 4번 아라비카 종은 주로 원두 커피용으로 사용되며 로부스타 종에 비해 향미가 뛰어나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 보기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아라비카 종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600m 이상의 고도에서 재배된다. 반면에 로부스타 종은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고 열대 지방의 다양한 고도에서 재배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보기는 아라비카 종이 병충해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정확히 언급했다. 3번 보기는 아라비카 종이 온난한 기후를 선호한다는 것을 잘 나타냈다. 4번 보기는 아라비카 종의 향미가 로부스타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따라서 1번 보기만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다. 문제 8번. 다음의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파치먼트나 체리를 건조시키는 장소를 파티오라고 부른다. 2번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통풍이 잘 되고 오염을 막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3번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 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 건조에 주로 쓰인다. 4번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이 맞은 이유는 파치먼트 건조와 체리 건조에는 서로 다른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치먼트 건조는 자연 환경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이루어지지만 체리는 테이블 드라이 또는 머신 드라이 방식으로 보호된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건조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파티오는 실제로 커피 체리를 자연광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번도 올바른 내용으로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오염을 줄이고 통풍을 돕지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4번 또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균일하게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문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제 9번.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으로서 콩의 모양은 긴 편이며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그늘 경작법이 필요하며 생산성이 낮은 품종은? 1번 카투라, 2번 문도 노보, 3번 켄트, 4번 티피카. 정답은 4번. 티피카가 맞습니다. 티피카는 아라비카 원종의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 긴 형태의 콩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향과 신맛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늘에서 자라는 것을 선호하고 생산성이 낮아 경작에 어려움이 따르는 편입니다. 카투라는 티피카의 변종으로 크기가 작고 생산성이 높은 편이지만 향과 신맛에서는 티피카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문도 노보는 두 가지 다른 품종을 교잡한 것으로 병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좋으나 풍미면에서 티피카와 비교될 만큼 우수하지 않습니다. 켄트 역시 티피카의 변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늘 경작이 필수적이지 않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품종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10번. 습식법을 이용한 가공 과정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종 생산 시 주로 이용된다.
2번 수확한 체리는 물을 이용하여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로 분리한다. 3번 건식법에 비해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다. 4번 발효조에서 16에서 36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0 범위로 내려간다. 정답은 3번. 습식법은 아라비카 커피 생산에서 주로 사용되며 특히 물이 많은 지역에서 적합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또한 수확한 체리를 물에 담가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를 분류하는 과정도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효조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발효시켜 pH를 낮추는 것도 습식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건식법과 비교해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습식법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과도하게 많은 물 사용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식법과 비교했을 때 습식법의 생산 단가와 친환경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습식법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커피나무의 생육과 수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수령이 30에서 40년 이상 된 나무는 베어내고 새 나무를 키워 5년 이상 성장 후 수확하는 재배 방법도 있다. 2번 커피 파치먼트는 반드시 물속에서 발화하여 흙에 옮겨 심는다. 3번 대개의 커피나무는 품종이 우수한 나무를 선택하여 일반 커피나무에 접붙이기 하여 재배 후 수확한다. 4번 수세식으로 수확한 체리는 숙성을 위해 체리 상태로 일주일 이상 상온 보관 후 발효 과정을 거쳐 수세 건조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커피나무의 재배에서 베이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 성장시킨 후 수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질 좋은 커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2번은 틀린 이유는 파치먼트가 발화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커피 열매에서 추출한 씨앗을 물에 띄워 발화시킨 후 흙으로 옮겨 심어 재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3번은 틀린 이유는 대부분의 커피나무가 접붙이기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직접 심어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특수한 품종에서는 접붙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4번도 틀린 이유는 수세식으로 수확한 체리는 바로 건조하거나 짧게 숙성시키는 것이 보통이며 일주일 이상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배 방법과 수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제 12번.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 조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연간 평균 기온이 약 20도로 큰 기온차가 없고 평균 강우량은 2,500에서 3,000mm 정도 되는 곳이 커피나무 재배지로 좋다. 2번 아라비카종 나무는 연교차가 적은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재배한다. 3번 커피나무는 5도 이하에서 재배하면 생육하지 못하므로 따뜻한 곳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4번 아라비카종 나무는 30도 이상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이런 날씨가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나무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아라비카종 커피나무가 높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종은 고온이 지속되면 성장이 멈추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30도 이상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나무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일부 사실적 요소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우량이나 기온 차이 등은 중요하지만 아라비카종 커피나무 재배지의 조건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대에서도 다양한 온도 조건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번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3번은 사실적 요소가 있지만 아라비카종 커피나무가 5도 이하에서는 생육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만 따뜻한 곳만이 적합하다는 표현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정답으로 부적절합니다.
실제로는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만 최상의 성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아라비카 종 커피나무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온 민감성과 관련된 4번이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제 13번. 체리에서 생두를 분리하는 방법 중 습식법에만 있는 공정은? 1번 건조, 2번 발효, 3번 탈곡, 4번 선별. 정답은 2번. 발효가 습식법에서만 특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입니다. 발효 과정은 생두의 겉껍질이 제거된 후 내부의 젤라틴화한 코팅층이 산성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부패되는 과정으로 이는 커피 맛의 깊고 복잡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반면 건조, 탈곡, 선별은 습식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특히 발효는 생두의 자연스러운 산화와 변화를 촉진하여 고급 커피 맛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14번. 내추럴 커피와 워시드 커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내추럴 커피는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다. 2번 워시드 커피는 품질이 높고 균일하다. 3번 내추럴 커피는 단맛과 쓴맛이 좋으며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4번 워시드 커피는 신맛이 좋으며 향이 좋고 바디가 강하다. 정답은 4번. 워시드 커피가 강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워시드 커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선하고 맑은 향과 맛으로 보통 내추럴 커피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바디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내추럴 커피는 생산 단가가 싸다는 점은 맞지만 친환경적이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자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과 3번, 워시드 커피의 품질이 높고 균일하며 내추럴 커피가 단맛과 쓴맛이 좋다는 점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두 종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명백히 잘못된 설명으로 선택됩니다. 문제 15번. 커피 열매의 습식법 가공 방법에 대한 공정 순서가 바른 것은? 1번 열매 수확 이물질 제거 및 분리 건조 탈곡, 분류 및 선별 포장 보관. 2번 열매 수확 이물질 제거 및 분리 펄핑 건조 탈곡 포장 보관. 3번 열매 수확 이물질 제거 및 분리 펄핑 발효 세척 건조 탈곡, 분류 및 선별 포장 보관. 4번 열매 수확 이물질 제거 및 분리 발효 펄핑 세척 건조 탈곡, 분류 및 선별 포장 보관. 정답은 3번. 습식법은 커피 열매의 맛과 향을 가장 잘 살리는 가공 방법으로 정답인 3번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열매를 수확한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껍질을 벗기는 펄핑 작업을 진행하며 이후 발효 과정에서는 열매 내부의 젤라틴, 3. 문제 16번. SCAA 기준에 의한 결점두들의 발생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쉘, 불완전한 탈곡 과정. 2번 블랙 빈켄지, 늦은 수확, 흙과의 장시간 접촉. 3번 위더드 빈켄지, 발육 기간 동안 수분 공급 부족. 4번 얼라이 빈켄지, 미성숙 체리의 수확. 정답은 1번. 정답은 쉘, 불완전한 탈곡 과정입니다. 이 경우 두피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 외부 오염이나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모두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점도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비는 늦게 수확하거나 흙과 장시간 접촉하면 검게 변색되지만 이는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위더드 빈과 얼라이 빈도 각각 발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탈곡 과정이 직접적으로 인위적 오류를 반영하므로 올바른 답입니다. 문제 17번. 브라질 커피 생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생도 등급은 생도 크기에 따라 NY, NY3, NY4 등으로 구분된다. 2번 세계 커피 생산량 1위로서 총 생산의 30% 이상에 해당되고 기후가 좋아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수확한다. 3번 건식법으로 가공한 내추럴 커피가 대표적이며 펄프드 내추럴 및 워시드 가공법에 의해서도 생산 가능한 나라이다. 4번 주요 생산 지역은 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로, 이스프리투 산투, 바이아, 파라나주 등이다. 정답은 1번. 해설, 정답인 1번은 맞는 이유는 이 문장이 브라질 커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생도 등급에 대한 정보는 특정 국가의 커피 생산 과정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커피 생도의 크기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브라질 커피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2번은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라는 사실과 다양한 수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번은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공 방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브라질 내 주요 커피 생산 지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브라질 커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지만 1번은 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올바른 정답입니다. 문제 18번. 커피 생산 국가와 지역, 생도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멕시코, 보악사카, SHG 2번 에디오피아, 시다모, 지포 3번 콜롬비아, 메델린, 서프리모 4번 인도네시아, 세하도, HB 정답은 4번. 해설, 정답인 4번 인도네시아, 세하도, HB가 잘못 연결된 이유는 세하도 지역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주요 커피 생산지 중 하나인 자와섬에서 HB 등급의 생두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각각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커피 품질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멕시코 오아사카에서는 SHG 등급이 유명하고 에디오피아 시다모는 지포 등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롬비아 메델린 지역에서 서프리모 등급의 커피가 생산됩니다. 따라서 세하도와 HB 등급은 서로 관련성이 낮습니다. 문제 19번. 생도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번 브라질, 뉴욕 분류 기준은 결점도와 불순물을 디펙트로 환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잡는다. 3번 케냐 분류법은 생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4번 과테말라 분류법은 생도의 재배 고도에 의해 품질을 분류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뿐만 아니라 내부의 품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외형적 결점만을 보고 평가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2, 3, 4번 보기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브라질과 뉴욕 분류 기준은 실제로 결점도와 불순물의 점수를 바탕으로 생도 등급을 정합니다. 케냐에서는 주로 생도 크기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과테말라는 재배 고도에 따라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번만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21번. 생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생도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2번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3번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4번 결점도 수가 적을수록 좋은 커피로 평가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생두를 평가할 때 청결도는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색깔과 크기가 균일한 것, 결점도의 수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청결도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에서 일부분만 강조하는 것이므로 틀린 문장입니다. 문제 24번. 우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가열취의 원인이 되는 유청 단백질은 무엇인가? 1번 카제인, 2번 락토페린, 3번 알파락트알부민, 4번 베타락토글로불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베타락토글로불린입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형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현상, 이를 가열취라고 합니다. 이때 주범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다른 단백질들인 카제인, 락토페린, 알파락트알부민은 가열취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4번 베타락토글로불린입니다. 문제 25번. 우유 가열 시 가열취는 다음 어느 것에 기인하는가? 1번 유당의 산화, 2번 지방의 산패, 3번 변성단백질의 황화수소, 4번 단백질의 가수분해.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변성단백질의 황화수소입니다. 가열을 통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구조가 바뀌면서 황화수소라는 냄새를 내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황화수소 냄새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열취로 특히 고온에서 더욱 강하게 발생합니다. 1번과 2번은 틀린 이유입니다. 유당의 산화나 지방의 산패는 우유를 가열할 때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어납니다.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가수분해는 단백질 분자가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유를 가열할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며 오히려 변성단백질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덜합니다. 문제 26번. 스팀밀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의 단백질 외에 거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은? 1번 칼슘, 2번 유당, 3번 인, 4번 지방. 정답은 4번. 스팀밀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분은 지방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이 열과 함께 혼합될 때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분산되어 거품을 형성하고 이들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어 거품 구조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칼슘, 유당, 인 등 다른 성분들은 우유의 맛이나 영양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팀밀크에서 거품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칩니다. 따라서 지방이 거품의 견고함과 부드러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번.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저장을 위한 방법 중 부적당한 것은? 1번 낮은 온도에서 저장, 2번 식품 내 효소 활성화, 3번 햇볕 노출 최소화, 4번 진공 포장.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식품 내 효소 활성화입니다. 이 방법은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부적절합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면 식품은 더 빨리 변질되고 맛과 향이 나빠집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식재료의 상태를 오래도록 좋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입니다. 낮은 온도와 진공 포장은 식품의 산화나 세균 번식을 줄여주며 햇볕 노출 최소화는 빛에 의한 변색이나 영양소 손실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B번이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
다음은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콜레스테롤이 소화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 2번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3번 헬리코박터 균을 박멸하며 충치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4번 항산화제로서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틀린 이유는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헬리코박터 균을 직접적으로 박멸하거나 충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지만 이 성분들이 위장관 감염균이나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은 커피의 일부 폴리페놀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번은 카페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커피가 중추신경을 자극해 피로 회복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4번 역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문제 29번. 커피 제조 시 바리스타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로서 적절한 것은? 1번 행주와 수건은 40도 이상 온수에 중성세제 세척 후 100도 이상 5분간 열탕 소독한다. 2번 커피잔, 유리컵 및 커피 관련 기물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둔다. 3번 커피 제조 작업 때는 1일 1회 정도 세척, 청소 관리한다. 4번 재료와 기구 보관고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 관리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행주와 수건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척 후 열탕 소독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위생관리를 잘 수행합니다. 2번은 틀린 이유는 찬물만으로는 커피잔과 관련 기구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세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3번도 틀린 이유는 1일 1회로는 작업 때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4번은 분기별로만 청소하면 재료와 기구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주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1번이 바리스타의 위생관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30번. 스탠더드 레시피를 설정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번 오품질과 맛을 유지시킨다. 3번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다. 4번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 정답은 4번. 스탠더드 레시피의 목적은 주로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일관된 품질과 맛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준다는 4번 보기처럼 특정 직원의 능력이나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스탠더드 레시피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보기에 나온 것과 같이 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거나 품질과 맛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4번이 정답으로 선택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문제 31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 중 틀린 내용은? 1번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2번 피향기 성분이 탄산가스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 3번 가용성 당 및 휘발성 가스가 증가한다. 4번 카페인의 양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피향기 성분이 탄산가스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변화 중 하나는 향기 성분의 증가이나 이 과정에서 탄산가스 생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기 성분이 탄산가스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라는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의 가용성 성분, 즉 물에 녹아든 성분들이 증가합니다. 3번, 당 성분과 휘발성 가스도 로스팅 과정에서 증가하며 이는 커피의 맛과 향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번, 카페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므로 로스팅 과정에서도 그 양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 32번. 로스팅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의 생두는 로스터 내부에서 100에 180도의 열풍으로 가열된다. 2번 흡열 반응은 2차 팽창 후에 일어난다. 3번 생두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산 등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200도 이후부터이다. 4번 생두 조직의 내부 온도가 160도 정도에서 수분의 증발이 끝나고 색상이 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내부 온도가 약 160도에 이르면 수분이 대부분 증발하고 색상이 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 로스팅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커피의 풍미와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번은 생두가 가열되는 온도 범위를 잘못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로스팅 과정에서는 2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2번은 흡열 반응이 2차 팽창 후에 일어난다는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론 1차 팽창 시점에서 이미 흡열 반응이 시작됩니다. 3번은 탄수화물, 지방 등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약 200도에서 이러한 화학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인 4번 외의 선택지는 모두 로스팅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문제 33번. 생두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과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커피의 로스팅 초기에는 수분이 증발하고 신맛이 증가하나 진행이 오래될수록 쓴맛이 점차 증가한다. 2번 커피 생콩을 로스팅할 때는 1차 크랙 수분의 증발에 의한 2차 크랙 이산화탄소의 생성에 의한 팽창으로 두 번의 크랙이 일어난다. 3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는 수분 증발, 무게 감소, 향미 물질 방출, 부피 감소, 밀도 감소의 현상이 일어난다. 4번 로스팅은 수분의 증발, 흡열과 발열 반응, 그리고 냉각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해설, 정답인 3번은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무게 감소와 수분 증발이지만 부피 감소와 밀도 감소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의 부피는 늘어나고 이로 인해 밀도는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피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1번, 2번, 그리고 4번 모두 로스팅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은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두 번의 크랙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1번과 4번도 각각 로스팅 초기 단계와 전체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 34번.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휘발성의 차이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느껴지는 특성은? 1번 드라이 어로머, 2번 애프터 테이스트, 3번 컵 어로머, 4번 노즈.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드라이 어로머입니다. 분쇄된 커피를 처음 냄새 맡을 때 가장 작은 분자 구조의 휘발성 화합물들이 먼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향기가 됩니다. 이번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를 마신 후에 입안에서 오래도록 남아있는 맛과 향을 의미하므로 향기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3번 컵 어로머는 물로 추출한 커피를 마시기 직전에 느끼게 되는 향이며 분쇄 커피의 냄새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화합물들이 섞여 있어 늦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노즈는 실제로 커피를 마실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분쇄 커피의 냄새보다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감지되는 향기는 드라이 어로머입니다. 문 제35번. 로스팅에서 생두에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전도, 2번 방사, 3번 대류, 4번 복사.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방사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열이 생두에 전달되는 주요 방법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전도, 공기의 움직임을 이용한 대류, 그리고 물체 간의 직접적인 열 교환인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는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와 주변 환경 사이에 공기가 중간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인 전도, 대류, 복사 모두 열이 생두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로스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 제36번. 블렌딩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로스팅 후 블렌딩 시 각각 원두의 로스팅 정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2번 블렌딩 시 커피의 향미 상승을 위해 아라비카 종만으로 블렌딩한다. 3번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생두를 미리 혼합한 후 로스팅하지는 않는다. 4번 향미가 우선시 되므로 블렌딩 시 단가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정답인 1번은 맞는 이유는 각각의 원두가 로스팅 과정에서 얻게 되는 독특한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서로 다른 로스팅 정도를 가진 커피를 섞으면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수 있어 원하는 맛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2번은 틀린 이유는 아라비카 종만으로 블렌딩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부스타 같은 다른 종류를 적절히 섞으면 원하는 강도와 맛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3번은 틀린 이유는 생두 상태에서 미리 혼합한 후에 로스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하면 원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균일하고 복잡한 맛을 낸다. 4번은 틀린 이유는 블렌딩 시 단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가격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 제37번. 커피를 볶을 때 기본적인 3가지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건조, 2번 열분해, 3번 냉각, 4번 포장.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포장입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3단계는 건조, 열분해, 그리고 냉각입니다. 이 중 건조는 원두의 습기를 제거하고 열분해는 실제로 볶아 커피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냉각은 온도를 빠르게 낮춰 원하는 품질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포장은 볶은 커피가 완성된 후 제품 보관 및 유통을 위한 단계로 커피 볶는 과정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제38번. 댐퍼의 역할로 관계없는 것은? 1번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2번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번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4번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1번. 댐퍼의 주요 역할은 주로 가스레인지나 난방 시스템에서 불꽃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인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은 댐퍼의 주요 기능이 아니므로 올바른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과 4번은 드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량이나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로 실제로 댐퍼가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들입니다. 또한 3번의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도 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은피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포함하므로 이 역시 댐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번만이 관계없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제39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양적 변화가 다른 하나는? 1번 클로로제닉 애시드, 2번 프리 슈가, 3번 카페인, 4번 트라이고넬린. 정답은 3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양적 변화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 원두의 색깔이나 향미가 바뀌더라도 카페인 함량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클로로젠산, 당분, 트리고넬린 등 다른 성분들은 로스팅 과정에서 크게 감소하거나 변형되므로 이들 성분의 양적 변화는 카페인과 비교할 때 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카페인입니다. 문제 40번. 커피 생두에 함유된 트리고넬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카페인의 약 25%의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2번 커피 생두의 로스팅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 3번 아라비카 종에서는 로부스타 종 및 리베리카 종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4번 커피뿐만 아니라 어패류 및 홍조류 등에서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트리고넬린은 커피 생두를 볶을 때 열분해되어 대부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성분이 로스팅 과정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트리고넬린은 커피의 쓴맛을 내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카페인과 함께 쓴맛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번도 맞습니다. 아라비카 종은 다른 종에 비해 트리고넬린 함량이 높아 특유의 향미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은 잘못되었습니다. 트리고넬린은 주로 커피 생두에서 발견되며 어패류나 홍조류 등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D번이 올바른 정답이며 이 외의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문제 41번.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 커피의 품종과 산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그 커피만의 고유 향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예시하는 향기 성분들 가운데 휘발성이 가장 강한 향기는? 1번 스파이시, 2번 너티, 3번 차클러티, 4번 우플라워리.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우플라워리입니다. 꽃향기는 커피의 고유한 향기 중에서 가장 강하게 퍼지는 휘발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가까이서 냄새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향신료 향, 고소한 향, 초콜릿 향은 각각 매운맛이나 달콤함 등의 맛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냄새로만 느끼기보다는 실제 맛을 통해 더 잘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향기는 꽃향에 비해 휘발성이 약하고 그 결과 커피의 고유한 향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꽃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다음은 커피 마우스필의 정도에 대한 용어이다. 이 중 고형성분의 양에 따른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1번 식, 2번 헤비, 3번 신, 4번 스무드. 정답은 4번. 정답은 스무드가 맞습니다. 커피의 촉각을 표현할 때 식, 헤비, 그리고 신은 주로 커피에 들어있는 고형 성분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용어는 커피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의 굵기나 무게를 나타냅니다. 반면 스무드라는 표현은 주로 커피의 부드러움이나 마무리 맛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고형 성분의 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잘 맞지 않는 것이 스무드입니다. 문제 44번. 다음은 커피의 쓴맛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번에 생두를 로스팅하면 새로운 쓴맛 성분이 생성된다.
2번 이 카페인은 커피 쓴맛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3번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4번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한다. 정답은 3번. 디카페인 커피가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디카페인 처리 과정에서 카페인이 제거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다른 향미 성분들이 있어 쓴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팅 과정이나 생두 특성도 쓴맛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커피에 일부 쓴맛을 부여하지만 전체적인 쓴맛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성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도 여전히 쓴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 45번. 커피를 약한 화력에 너무 오래 로스팅해서 캐러멜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나타나는 향미의 결함은? 1번 베이크트, 2번 그린, 3번 티프트, 4번 우디. 정답은 1번. 정답은 베이크트입니다. 커피를 약한 불에 오래 볶으면 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당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미가 부드럽고 달콤함을 잃고 바싹. 정답은 베이크트입니다. 커피를 약한 불에 오래 볶으면 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당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미가 부드럽고 달콤함을 잃고 바싹하게 됩니다. 그린은 생커피콩처럼 신선하고 산성향을 띠는 상태를 의미하며 티프트는 커피 곡물 일부만 볶아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디는 커피가 너무 오래 볶아 나무 향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베이크트. 문제 46번. 드립 여과 방식의 커피 추출에서 커피에 수분과 열을 주어 세포를 팽창시켜 성분이 추출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1번 진액 추출, 2번 뜸들이기, 3번 스프링 주입, 4번 추출.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뜸들이기입니다. 뜸들이기는 커피 원두를 미리 물에 적셔 세포 구조를 부드럽게 해 성분이 쉽게 추출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드립 여과 방식에서는 이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보기 중 진액 추출은 이미 커피를 뽑아낸 상태를 의미하고 스프링 주입이나 추출은 실제 물을 원두에 붓는 과정으로 세포 구조를 부드럽게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2번 뜸들이기입니다. 문제 47번. 다음 중 커피 원두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추출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갈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출할 때마다 조금씩 원두를 갈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커피 원두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빛의 영향으로 원두가 산화되어 맛과 향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두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 2번, 그리고 4번이 모두 올바른 방법입니다. 적당량만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원두의 품질을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갈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후 필요할 때마다 갈아 사용하면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 48번. 필터 드립 추출 커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커피의 추출 수율은 18에서 22%가 이상적이다. 2번 물의 온도, 드리퍼의 종류는 추출 농도와 무관하다. 3번 농도계와 산도계, 추출 차트를 이용하여 커피 추출을 테스트할 수 있다.
4번 원두의 양과 입자를 조절해야 원하는 농도를 추출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물의 온도, 드리퍼의 종류는 추출 농도와 무관하다 D입니다. 이 문장이 맞지 않은 이유는 필터 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커피 추출물이 더 진해지고 반대로 낮으면 가벼워집니다. 또한 드리퍼의 종류에 따라 물이 원두와 접촉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달라져 추출 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습니다. 1번은 필터 드립 커피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추출 수율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은 농도계와 산도계, 추출 차트를 통해 커피의 맛과 품질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은 원두의 양과 분쇄 정도가 커피의 추출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49번. 에스프레소 블렌딩의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서, 2번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3번 자기만의 특징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 4번 한 종류의 커피로 조화로운 맛을 만들기 어려워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프레소 블렌딩의 주된 목적은 여러 종류의 원두를 혼합하여 복잡하고 풍부한 맛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인 양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원두를 혼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품질과 맛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3번은 블렌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각 원두의 특성을 조합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도 맞는 설명으로 한 종류의 커피만으로 다양한 맛과 풍미를 동시에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원두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문제 50번.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어서 추출 압력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1번 0.5에서 1바, 2번 1에서 1.5바, 3번 2, 3바, 4번 8에서 10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8에서 10바르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 고압을 통해 물이 고효율로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서 진한 맛의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이 압력 범위는 최적의 풍미와 농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1에서 3바르의 범위에서는 추출이 부족해 커피의 맛과 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며 에스프레소의 특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제대로 즐기려면 8에서 10바르의 압력 범위가 필요합니다. 문제 51번.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추출되는 커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인자 중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추출 온도, 2번 추출 압력, 3번 필터의 재질, 4번 추출 시간. 정답은 3번. 정답은 필터의 재질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커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온도, 압력, 그리고 추출 시간이 있습니다. 이들 요인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원두의 아로마와 맛이 제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 재질은 커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조절이 에스프레소의 맛과 질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 52번.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1번 분쇄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과다 추출이 일어난다. 2번 크레마의 주성분은 악유질을 포함한 지방질이 유제로 이루어진다. 3번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향기롭고 고소한 맛의 에스프레소가 추출된다. 4번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은 침투 분리용해의 과정을 거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B번, 크레마의 주성분은 악유질을 포함한 지방질이 유제로 이루어진다는 맞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생긴 크림 같은 부분을 크레마라고 하는데 이 크레마는 커피 추출 과정에서 생성된 물과 기름이 혼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악유질은 이러한 유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에스프레소의 고유한 풍미와 질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분쇄 입자가 크면 추출이 덜 되어 미처 뽑아내지 못한 커피 성분들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크기가 클수록 과도하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게 추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3번,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피의 맛은 쓴맛과 텁텁한 느낌을 강화하며 원두에서 원치 않는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와 오히려 좋은 맛을 잃게 됩니다. 4번,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은 주로 물이 커피 분말 속으로 침투하면서 커피의 향미 성분과 성분들이 용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제 53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 작동 시 수증기보다 물이 많이 나오는 현상의 원인은? 1번, 보일러 안에 물이 80% 이상 차 있을 때. 2번, 스팀의 노즐이 막혔을 때. 3번, 보일러에 물이 너무 뜨거울 때. 4번, 기압이 너무 높을 때.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 작동 시 수증기보다 물이 많이 나오는 현상은 보일러 안에 물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보일러가 가득 차 있으면 뜨거워진 물이 증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물 자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 4번은 틀린 이유입니다. 스팀 노즐이 막혔을 때는 대부분 증기가 나오지 않거나 불량하게 나옵니다. 보일러에 물이 너무 뜨거울 때나 기압이 높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수증기가 생성되어 물보다 증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54번. 그룹헤드의 게스킷의 교환식이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90도가 되게 돌릴 때 탄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2번,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돌릴 때 90도를 넘을 때. 3번, 커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4번, 커피 추출 시 옆으로 물이 새어 나올 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커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룹헤드의 게스킷 교환 시기는 주로 물리적인 상태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커피 추출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피 추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게스킷을 교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1번과 2번은 물리적인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터 홀더를 돌릴 때 탄력감이 느껴지지 않거나 90도 이상을 넘어서야 돌아가는 경우는 게스킷의 탄성 저하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때 교체가 필요합니다. 4번은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커피 추출 시 옆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은 게스킷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므로 교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55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분쇄 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입자 굵기는 원두 종류와 투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번, 에스프레소에 알맞은 입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바리스타는 세팅된 그라인더를 자주 조절하면 안 된다. 3번, 추출 현상이 빠르면 입자를 굵게 조절하고 추출 현상이 느리면 입자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4번, 매장의 피크 타임을 고려하여 여러 잔을 추출할 수 있는 양을 미리 분쇄해 둔다. 정답은 1번. 정답인 D1번은 올바른 이유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 원두의 입자 굵기는 사용하는 커피 종류와 그 양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커피 원두에는 최적의 분쇄 상태가 다르므로 바리스타는 이를 고려하여 세팅을 조정해야 합니다. 2번은 틀린 이유로 모든 에스프레소에 맞는 일관된 입자 크기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각 원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세팅만으로는
항상 최적의 추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3번은 틀린 이유로 추출 속도에 따른 입자 조절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추출이 너무 빠르면 원두 입자를 더 굵게 조절해야 하며 느리다면 미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규칙이며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은 틀린 이유로 에스프레소 추출은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분쇄해 둔 원두의 맛과 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크타임을 고려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양만 분쇄하여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56번. 다음은 커피에 관련된 용어이다.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크레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 위에 덮이는 젓갈색 거품을 말한다. 2번 디카페인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성분을 제거한 커피를 말한다. 3번 도피오 더블 에스프레소를 지칭하는 이태리어이다. 4번 프렌치 프레스커피 추출기구 중 하나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다른 종류의 커피 추출기구로 고압을 사용하지 않고 필터를 통해 커피 원두와 물을 직접 접촉시켜 커피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설명은 모두 올바릅니다. 크레마는 에스프레소 위에 형성되는 특유의 거품으로 커피 추출 품질을 나타냅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의미합니다. 도피오는 이탈리아어로 더블 에스프레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문제 57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형성되는 크레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높은 압력의 물이 커피 가루와 접촉하면서 원두의 불용성 오일이 유화 상태로 함께 추출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2번 크레마의 색은 붉은색 또는 진한 갈색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헤이즐넛색으로 추출된 것이 좋다. 3번 에스프레소를 시음하기 전에 크레마의 시각적인 요소로 에스프레소의 품질을 판단한다. 4번 영어로 크림을 의미하며 다른 추출 방법과 달리 에스프레소는 풍성한 갈색의 거품층이 형성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는 일반적으로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연한 갈색 또는 헤이즐넛색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크레마가 깨끗하게 붉은색이나 진한 갈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좋은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는 다양한 컬러 톤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원두의 종류나 로스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D번과 3번 그리고 4번이 모두 올바르게 에스프레소 크레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D번은 물의 압력과 커피 가루와의 접촉으로 인해 불용성 오일이 유화되어 크레마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3번은 시각적인 요소로 에스프레소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영어에서 크레마를 크림으로 번역하는 것과 다른 추출 방법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59번. 탬핑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1번 필터에 커피를 잘 채우기 위해 2번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 유지를 통한 물의 균일한 통과를 위해 3번 두꺼운 크레마를 얻기 위해 4번 물과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탬핑의 주요 목적은 커피 케이크를 고르게 눌러 물이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출 과정에서 맛과 풍미가 균형 있게 뽑히게 됩니다. 1번은 탬핑의 주된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커피를 채우는 것은 필터에 적절한 양을 넣는 과정이고 이는 탬핑 전 단계입니다. 3번과 4번도 관련이 있지만 탬핑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두꺼운 크레마와 물커피 간 접촉 면적은 탬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이점일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에 명시된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를 유지하여 물이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60번. 커피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메모리하기 위해 메모리 버튼을 기억시킨다. 기억시키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오 추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눈금이 있는 비커를 사용한다. 2번 메모리 후에는 새로운 커피를 투입하여 추출량을 다시 테스트해야 한다. 3번 커피는 투입하지 않고 추출량을 비커에 맞춘다. 4번 커피의 분쇄 입자와 추출 시간을 맞추어 추출량을 메모리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메모리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추출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커피를 넣지 않고 단순히 물만 추출하는 것은 실제 사용 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과 4번이 올바르게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메모리하는 방법입니다. 눈금이 있는 비커를 이용해 정확히 측정하고 커피 분쇄의 상태와 추출 시간을 조절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도 올바른 접근법으로 메모리 버튼을 설정한 후 새로운 커피를 투입해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